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애플의 실수. 이 기술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3. 늦은 프로젝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애플이 심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마이크로 LED 집직 회로를 설계하는 등 첨단 디스플레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일본 경제 매체 디스플레이의 수율과 부품 수급에 따른 문제로 생산 대수를 대폭 줄이게 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FT가 보도했습니다. 팀국은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아우르는 흔합헌실,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약 7년에 길쳐 1000명이 넘는 개발자를 두업해 비전 프로를 개발하면서 국은 해당 제품이 공간 컴퓨팅 플랫폼이리며 아이폰 이후 가장 새로운 핵심적인 기기의 탄생이다 고 지링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팀제된 마이크로 OLED는 초소형 고해질 디스플레이로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처림 실리곤 웨이퍼의 유기골을 중화하는 빙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올레도스 OLED에서 OLED 온 실리컨로 불리는 마이크로 OLED는 그런 특징에 따라 미세공증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업체 간 제품 개발을 위한 활종현행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소니는 반도체 제조에 김짐이 있는 TSMC와 힘입해 애플 비전 프로용 마이크로 OLED를 개발 생산해 내면서 삼성과 LG의 독주에 제동이 길렸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1년 동안 목표 판매량이 100만 대인 비전 프로를 2024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제품 공개 후 역시 애플이다는 전 세계 많은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득에 양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애플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애플이 소니와 TSMC에 요청하면서 개발된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팀제한 아심작 비전 프로가 시판도 되기 전에 디스플레이 수율 문제에 부딪히며 당초 내부에서 기대했던 목표 생산량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애초 삼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OLED 재직 경험이 있는 소니와 파운드리, 최강 TSMC의 마이크로 OLED 개발을 요청한 것이 결과적으로 독이 된 셈입니다. 시제품을 집한 테스터들은 내부와 외부 모두 만족할 만한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으면서 호평을 기대했던 애플로서는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소니와 TSMC는 수율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고 또한 관계자들은 여러 부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수량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그러자 조립과 부품을 담당한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4일 파이낸셜 타임즈, FT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비전 프로 핵심 파트너 사인 중국 닉스세어 관계자가 애플이 지난달 공개한 비전 프로의 첫 해 목표치를 100만 대에서 40만 대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비전 프로 부품을 공급하는 2명의 중국 입체 관계자들은 애플이 2024년에 100만 대 분량이 아닌 13만에서 15만 대 분량의 부품만 주문하면서 난치한 업장의 치안 상황이다 고 주장한 부분을 들어 40만 대가 아닌 최대 15만 대라는 주장도 있다고 했습니다. 애플과 비전 프로 조립 계약을 체결한 유일한 입체인 닉스웨어는 3년간 재직될 1800만 대 분량을 준비했는데 겨우 40만 대는 매입일이는 애기와 같다고 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품보다는 수율이 15% 40% 미만이라는 이유로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블룸버그 등신은 애플이 1세대의 문제를 들어 이미 2세대 비전 프로 개발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시직했다고 전했고 FT는 애플이 차세대 제품에서 디스플레이 문제 해결과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한국에 심성 및 LG와 긴밀한 논의에 들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 확인에 대해 애플과 많은 이해관계가 읽혀 있어 아직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4년 양산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은 이외에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마이크로 LED 연구 개발과 샘플 재직에 최소 12달러, 약 1조 3,360억 원을 투자했다고 수년간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더 높은 색상 증화도와 더 높은 밝기, 전력 효율도 높아 OLED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애플은 미국, 대만, 일본의 디스플레이 R&D 팀을 두고 있는데 해당 공장은 대만 룡탄 지구에 있는 애플의 비밀 R&D 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팀에는 1,000명이 넘고 대만 롱탄 시설은 애플이 소니와 TSMC와 협력해 이번에 공개한 비전 프로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애플은 특히 2017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짐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때는 95%까지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애플 제품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애플은 심성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몇 년 동안 LCD외 중국 BOE 등 다른 공급업체를 영업하려 했지만 LCD외에는 모두 실패히면서 심성전자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고 2021년 애플 비전 컨퍼런스 공개 석싱에서 말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OLED 개발 및 생산도 심성이 아닌 소니와 TSMC의 합업체제로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자체 디스플레이를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지난 3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과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다양한 일례를 전했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애플은 여전히 많은 자사 제품의 삼성 부품 및 디스플레이에 패널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짐을 못마땅해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디인포메이션은 북수의 전직 애플 직원들을 인용해 삼성은 애플을 경쟁자로 의식해 자사 공장의 애플 엔지니어를 이으면서 애플의 김정이 심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애플 개발자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지만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원격으로 만났으며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묻는 설문지를 보내자 기밀이라고 찍혀있는 문서를 받은 직도 있다. 고 디인포메이션은 보도했습니다. 또 애플이 첫 번째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모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를 공급받은 이후 교체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삼성 측이 거부해 패널을 그대로 시용한 일도 있었고 몇 년 후 맥북 디스플레이에서도 유사한 시건이 되풀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많은 노력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이 때문에 아이폰 X에서 OLED 대신 마이크로 LED를 채택하려고 노력했지만 높은 제조 원가와 결항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애플이 준비 중인 마이크로 LED는 10년 예상보다 개발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이 준비될 때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했던 전직 임원은 삼성이 애플을 견제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다고 일측히면서 삼성은 신뢰 하나로 성공한 기업이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삼성전지에서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애플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싱싱도 못할 일이다고 히면서 삼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런 허무맹맹한 보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애플이 마이크로 OLED에 이어 심의를 기울이며 자체 준비 중인 마이크로 LED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IT 매체 9to5맥은 5월 27일 디스플레이 분석가 로스 영의 트위터를 인용해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팀제한 애플리치 출시를 2025년 하반기로 연기뻗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매체들은 애플이 2024년 말까지 애플워치 올트리의 화면을 마이크로
LED로 교체할 것이다 고 보도했지만 아직 개발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애플 직원들은 차기 디스플레이 기술이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에 팀재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 보면서 이는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애플에 더 큰 손실이 될 것으로 우러이는 속에 삼성 디스플레이 담재가 더욱 현명한 판단이다 는 내부 소리도 있다고 미국 IT 컨설팅 입체인 D2D 어드바이저리의 제이 골드버그 창업자는 얘기합니다. 최근 홍콩 하이든 국제증권 제프 푸 애널리스트는 경험이 있는 애플이 자체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는 것은 오만에 불과하다 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동차 운반선에 잇따른 화재로 전 세계에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 현대글로비스에는 외신의 찬사가 이어져 일본이 크게 경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운반선 화재 사고는 4번이나 연속으로 발생한 반면 현대글로비스는 너무나도 완벽한 대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을 손절한 업체들이 너도나도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5일 자정 무렵 네덜란드 해안에서 일본이 만든 자동차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2013년 이마바리 조선이 건조한 배로 선주 사업 계열사인 슈에이 기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슈에이 기센은 지난 2021년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 사고를 낸 에버기브노 소유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자동차 운반선은 일본 3대 선사 중 한 곳인 K라인에서 임차해 일본, 중국, 대만, 영국, 독일 등을 순회하는 노선으로 운항해 왔습니다. 길이 200m에 6만 톤에 달하는 선박으로 파나마에 등록돼 있는데 일본 성급협회 NK에서 검사 증서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보험으로는 일본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 JP&I에 가입돼 있습니다. 즉 일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선박이 사고를 낸 것입니다. 프리맨들 하이웨이호는 독일에서 출발해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났다면 에버기브노 사건에 버금가는 문제가 터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덜란드 최북단 해안에서 화재가 발생해 표류하는 중입니다. 네덜란드 북부 아멜란트 섬 근처로 철새들이 많이 찾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역입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화재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25대 전기차를 포함해 약 3,000대를 운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K라인은 최초 보고된 25대의 전기차보다 훨씬 많은 498대가 있었고 전체 차량도 3,783대였다. 며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중고차는 없고 모든 차량은 신차라고 밝혔는데 K라인 대변인은 일본 제조사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포함해서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BMW와 벤츠가 자사 차량 수백 대를 선적 중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긴급 대응자의 전기차 근처에서 불이 났다는 음성 내용이 공개돼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에서 불이 시작돼 다른 전기차로 옮겨 붙었고 그 뒤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는 설명입니다. 전기차는 완전 진화에 일주일 이상 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그대로 침몰할 위험이 있어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올랐지만 아직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화재 발생 근처에 있던 차량 또한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로 끝났으며 23명 선원 모두는 배를 버리고 선박 밖으로 탈출해 구조된 상태입니다. 이 중 선원 7명은 빠르게 번지는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선원 1명은 화재로 인해 사망했으며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승무원 전원은 인도 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조선은 화재 선박이 표류하는 것을 막고 독일로 오가는 운송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표류 끝에 침몰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28일 이후 화재의 강도는 약해졌고 배의 일부가 탑승해 강력한 견인선과 재연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파나마 해양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네덜란드가 이를 돕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주장해 온 전기차 운반에 따른 화재 우려를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든 배에서 유독 사고가 많이 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이번 사건을 보고 경악하고 있는데 일부 반응을 보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전기차 브랜드는 어디야? 수에이 기세는 수에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네요. 중국이나 한국의 배터리 문제일 것이다. 대체로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내용은 신시얼리티 에이스, 다이아몬드 하이웨이, 페리시티 에이스, 프리멜르 하이웨이까지 최근 5년 사이 이 정도로 화재 침몰이 발생한 것은 일본밖에 없다. 이는 일본 차량 운반선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화재 사례는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상선 미쓰이의 신시어리티 에이스에서 화재가 났고 같은 해 7월 가와사키 기선의 다이아몬드 하이웨이에서도 전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전기차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시어리티 에이스5는 하와이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총 3,800대의 닛산 자동차를 싣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화재가 발생해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불에 탄 모습으로 약간 기울어진 채 5개월 이상을 표류했는데 이후 일본과 여수, 마산, 목포항 등의 입항을 시도했지만 거부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재활용 업체가 이를 인수해 경남 통영으로 가져왔고 당시 환경부는 철저히 관리 조건을 달아 수입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차 3,000대가 국내에서 폐차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또 다른 자동차 운반선 다이아몬드 하이웨이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2004년 유토피아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건조돼 상선 미쓰이가 운항했지만 2019년 일본 K라인의 용선대에 사용돼 왔던 선박입니다. 그런데 용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전기차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불에 탄 채 4년간 필리핀 해역에 방치됐던 선박은 올해 4월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인부들이 배에서 금속을 절단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다 대규모 화재가 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 언론들은 저주받은 일본 자동차 운반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300대의 전기차를 포함해 4,000대의 자동차를 실은 펠리시티 에이스가 대서양에서 화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2005년 일본 신쿠루시마조 선소에서 건조된 배로 일본 MOL이 운항해오던 선박입니다. 선박은 전소될 때까지 약 2주간 표류하며 불탄 끝에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수심 3,500m 정도로 가라앉아 바다에 심각한 오염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람보르기니 등 고급차를 다수 싣고 있었기에 약 4억 달러 상당의 차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전기차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측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운송회사가 더 이상 전기차를 운송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노르웨이 페리선에서는 전기차 선적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운반선 화재가 전기차뿐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응 매뉴얼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글로비스는 철저한 대비를 해놔 찬사를 받는 중입니다. 질식소와 덮개, 물 분무창 등 특수장비를 도입하고 화재 대응 훈련 및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식소와 덮개는 득수코팅된 내화 섬유로 만들어진 불연성 재질이 천으로 열과 연기를 차단할 수 있어 옆 차량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물 분무창은 철문이나 콘크리트 벽 내부 등의 좁고 밀폐된 공간을 관통해 직접 물을 뿌릴 수 있는 장비로 화재 진압에 효과적입니다.
화물창 각 데크에 CCTV와 열 및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분리 선적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일반 차량 대비 무겁고 화재 시 효율적인 진압을 위해 선박 하부층에 선적하고 있습니다. 선박 하부층은 비교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전기차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90척에 달하는 선대와 80여 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모든 운반선의 화재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이를 알아보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2조 원이 넘는 자동차 해상 운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까지 유럽, 미주, 아시아 각지에 실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상호 협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글로벌 선사 중 가장 먼저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수주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계약은 경쟁 입찰로 맺은 단일 계약 중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020년 폭스바겐과 운송 계약을 했고 지난해엔 테슬라로부터 5천억 원 규모 계약을 각각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와 르노니상그룹은 일본 선사와 계약을 맺고 있지만 그 외 업체들은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비스는 초기 현대차그룹 관련 제품 운송을 위해 설립된 바 있습니다. 계열사 물량을 주로 운반하면서 성장했는데 2019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GM, 포드, BMW 등과 계약을 진행해 9년 만에 계열사 매출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극동 지역에서 미주, 유럽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핵심 항로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8%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39%까지 낮아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운반선 화재가 급증한 이후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글로비스의 영업이익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에게 자동차 운반선을 만들어 달라는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중동 소재 선사와 6,800억 원 규모 자동차 운반선 PCTC, 4척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첫당 1억 3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가 계약입니다. 화재에 강한 선박 건조를 희망하면서 가격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LNG 이주연료 엔진이 탑재되며 총 7,500대의 자동차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전용 운반선 수는 2019년 770척에서 현재 750척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동차 운반선 발주가 크게 줄었고 일본에서의 화재 등으로 폐선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만 해도 현대글로비스는 54척을 운용해 5위를 유지했지만 일본은 1, 2, 3위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현대글로비스 운용선이 95척까지 치고 올라서 디귿 단숨에 2위를 해버렸습니다. 반면 일본 MOL은 14척이나 줄어들며 85척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조선업계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자동차 운반선 발주도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컨테이너선으로도 옮길 수 있지만 전기차는 습도와 온도 관리 등이 중요에 특화된 자동차 운반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운반선 부족의 운임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35,000달러이던 하루 용선료는 지난해 말 기준 11만 달러로 3배 이상 올라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업체들도 자동차 운반선 발주를 쏟아내고 있는데 중국 조선사들은 한국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BYD는 지난해 10월 6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자국 업체에 발주했으며 상하이차 역시 7척을 발주했습니다. 2016에서 2020년 중국 조선소가 수주한 자동차 운반선은 4척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74척의 자동차 운반선 중 중국 조선사가 수주한 물량은 88%에 달할 정도입니다. 중국 자동차 수출량이 전년 대비 54% 늘어난 311만 대로
독일 261만 대, 를 제치고 전 세계 2위를 했으며 특히 전기차에서도 120% 증가한 67만 9천 대를 수출해 자체적인 운반선 확보가 시급해진 것입니다. 중국은 9천 대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까지 건조 중으로 중국 기술로는 부실 건조 가능성이 높아 화재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며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었던 바이든에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삼성과 한국에 무릎을 꿇으며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특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삼성의 답변이 더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파격 제안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삼성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바이든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삼성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길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안절부절해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삼성전자가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분기 삼성전자가 발표한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5.75%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미국발 금융위기였던 2009년 1분기 이래 14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IT 수요 부진이 지속돼 부품 부문 위주로 실적이 악화하며 전사 실적이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메모리는 매크로 상황과 고객 구매 심리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고객사의 재무 건전화 목적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적이 큰 폭 감소했다고 전하면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며 치킨 게임을 벌여온 삼성전자. 하지만 삼성전자의 180도 바뀐 이번 발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무려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알려졌던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마저도 돈이 부족한 상황인 셈인데 삼성전자는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장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차입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5년 8월 16일까지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즉 삼성이 해마다 이자로만 9,20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이번에 무려 20조 원을 빌린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추후에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 대신 한국에 초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까지 삼성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미국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이번 삼성의 충격적인 발표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1, 2, 3월 3개월 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구축 비용이 약 10조 원 이상 늘어나 사실상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보조금보다 비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170억 달러 금액보다 80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가 증가한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급증한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뛴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소식통 중 한 명은 건설 비용 증가분이 전체 비용 상승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며 원자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테일러 공장 건설이 지연될수록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추정치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늘어난 공사 비용은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보다도 클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미 상무부는 건설 비용의 최대 15%까지만 지원하는데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직접 보조금은 최대 3조 원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 직접 지급과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하면 약 7조 원대로 늘어나지만 이는 이번에 늘어간 공사비 10조 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에 삼성이 미국 내 투자를 완전히 철회해버릴 수도 있다며 친정부로 유명한 미국 안보 전문지 마저 바이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정부 채널로 유명한 미국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인텔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꿈은 결실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실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고전하는 인텔이 이국의 지원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가 세금을 들여 인텔을 지원하는 목적과 효과가 모두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면서까지 인텔을 살리려다가 한국이 투자를 철회해버린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결국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자국 공장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인텔이 모든 자금여력을 소진하게 될 2030년까지 투자를 지속한다고 해도 삼성전자와 TSMC 등 상위 경쟁사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들의 주요 고객사를 빼앗아올 만큼 충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기술 발전 속도도 늦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결국 미국 정부가 인텔과 같은 자국 기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 자급체제 구축을 노리는 이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초미세 공정인 3나노 파운드리가 가능한 곳은 오직 삼성전자와 TSMC입니다. 삼성과 TSMC는 지난 수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나노 반도체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인텔은 이보다 더 앞서 1.8나노 파운드리를 2024년부터 선보이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나노는커녕 7나노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인텔이 갑자기 꿈의 숫자인 1.8나노를 그것도 1년 안에 만들어 삼성전자와 TSMC를 한 번에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TSMC를 단숨에 따라잡겠다는 바이든과 인텔의 계획은 뜬구름을 잡는 헛소리라 평가했습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을 실제로 파운드리 사업에 활용하려면 충분한 양산 능력과 수율,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인텔의 수준은 삼성과 TSMC에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군다나 3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ASML사의 EUV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ASML사의 EUV 장비는 1년에 50에서 60대 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ASML 계약을 체결한 곳에 넘기고 나면 더 이상 물량이 없습니다. 비중을 보시면 대만과 한국이 거의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최소 앞으로 10년 동안은 말이죠. 게다가 ASML의 베닝크 CEO도 한국에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발표하며 한국 기업과의 밀월 관계를 대놓고 공식화했습니다. ASML은 경기 화성의 1만 6천 평방미터 규모로 심자회선, DUV, EUV, 노광 장비와 관련한 부품 등의 제재조 센터와 첨단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극비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 절대 제조센터를 짓지 않았던 ASML이 한국에 올인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공개된 한 장의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ASML의 베닝크 CEO가 어깨동무를 하며 찍은 사진. 두 사람은 정장 자켓도 입지 않았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가 얼마나 편안하고 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ASML의 나라, 네덜란드 총리까지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의 특별한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파고들 틈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삼성은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 대신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한 삼성전자를 놓쳐버린 바이든. 바이든이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미국 공화당이 이번에 삼성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놓친 바이든의 어이없는 뒤통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바이든의 탄핵 절차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국정연설 중 바이든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외치는 의원들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로부터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는 바이든. 이제 사실상 허수아비가 된 셈입니다. 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바이든이 속한 정당, 민주당이 직접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100% 질게 뻔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탄핵 절차는 미국의 하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원의 어떤 의원이든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하원 법사위원회의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하면 모든 하원 의원들이 탄핵안에 대해 투표를 합니다.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한다면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탄핵당한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바로 자신의 직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하원에서 공무원이 탄핵당하였다면 그 다음은 상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그 다음 날 오후 1시부터 상원은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67%의 상원 의원들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탄핵당한 당사자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하원은 이미 공화당이 잡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지만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삼성과 SK, 심지어 TSMC의 투자마저 통째로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하며 미국인 일자리 수천만 개를 날려버린 바이든. 이러한 바이든을 계속해서 보호하다가는 당장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바이든을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